어떻게 보면 지금을 좀 매수 찬스로 삼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분할로 하면은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서,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좀 의미 있게 나온다 하면은, 그리고 서클 못 사서 아쉬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이 쪼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소액으로 분할 매수 들어갈 음. 타이밍.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어차피 저희가 막 중요시하긴 여기지만 뭐 몰빵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팔란티어 같은 것들도 좀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음. 고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시고, 한국에 있는 음. 방산 기업들 네. 뭐 이런 것들도 한국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보시면 네. 좋겠고, 비트코인은 꼭 일부로서 필수로 가져가시되 다른 것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 돼서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간밤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원래는 2주 동안 시간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뭐 벙커버스터라고 하나요? 뭐 음. 그거를 뭐 6발을 투하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미국이 왜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게 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적이 네. 그 대응하기 못하게 음. 약간 기습적으로 해야 그 효과를 그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요. 어, 그런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를 찌르는 공격 좀 뭐 그런 건가요? 네네네. 어, 그러니까 뭐 뉴스로 듣기에는 뭐 말들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핵시설이 뭐 파괴 안 됐다는 음. 의견도 좀 있고, 웅달님이 보셨을 때는 뭐 핵시설은 파괴된 것 같나요? 그렇죠. 그거까지 진짜 파악을 할 수만 있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방구석 유튜버로서 음.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X 트위터나 외신들을 보니까 이 네. 갈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란 쪽의 미디어들은 네. 핵시설이 다 파괴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이란의 수뇌부가 네. 그 최근에 또 발언을 한 걸 보니까 핵시설이 파괴됐든 파괴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다. 음. 우리는 그 핵시설, 핵무기의 꿈을 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네. 완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주장을 들을 때는 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핵심 곳 세 곳, 네. 거기에 그래도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스텔스 뭐 B2였나? 스텔스에다가 뭐 음. 벙커버스터 뭐 한 미사일 하나에 그게 뭐 한 13톤인가? 뭐 상상이 저는 안 되는데 네, 진짜 네. 엄청난 벙커버스터 폭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게 네.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운동장 반만 하대요. 음.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진짜 수십 발에서 거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막 100발 이상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벙커버스터 GBU 이제 57, 이 초대형 폭탄을 이제 집중 투하한 건데, 야. 이제 이렇게 이제 포르도가 네. 이 그 이란의 새 핵시설 중 가장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벙커버스터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 80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터지고 또 뚫고 들어서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개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영화 속에 보는 한 장면처럼 음. 마치 핵무기처럼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테헤란, 이란의 수도죠. 5.2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이 충격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르도 이주권 사라졌다고, 음.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란이 이 정도 공격받고 사실상으로 영공이 거의 뚫린 거잖아요. 이렇게 막 폭탄이 쉬지도 않고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란이 항복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버티다가 그리고 핵시설까지 이렇게 요격당하고 하면은 일단 항복을 하고 좀 친화 협정을 맺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니네는 후회할 거다. 약간 이렇게 좀 음.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 협박이 진짜 이란이 뭐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네.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고 두렵고 좀 그렇거든요. 이란이 할 네. 수 있는 보복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외신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어제 비트코인 가격
이 암호화폐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가장 네. 먼저 반응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96,000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예, 그렇게 급락했던 이제 이유가 바로 이란의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인데요.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음. 봉쇄하겠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란 의회에서 이제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네. 이 부분이에요. 네네. 여기 딱 보셨을 때 약간 W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네네. 곳. 그래서 왼쪽에 사우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쿠웨이트, 이라크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란이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대부분을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 봉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저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데 저기가 음, 되게 좁아 가지고 저기를 맞아요. 봉쇄 계획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폭으로 봤을 때 한 33.8km 정도? 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운 쪽에 있어서는 좁은 네. 곳이고 네. 그 대형 선박들이 다닐 때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음.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조선이니까 엄청난 금액, 자산이 거기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서 그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약 20에서 30%, 평균 한 25% 정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거의 여기서 수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엄청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딱 이제 봉쇄해버리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전 세계 경제의 뭐 5분의 1, 4분의 1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이게 핵심 에너지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게 이제 약간 혈액이 흘러가는 모습, 아. 이렇게 약간 모세혈관 같이 이렇게 막 뻗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정맥이다, 동맥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곳을 막아버리겠다는 거니까 전 세계로 피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의 동맥 같은 그런 대동맥 같은 그런 곳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이 네네. 바로 이곳을 제재하는 것이, 봉쇄하는 음. 것이 가장 큰 보복 수단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를 봉쇄하긴 사실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너무 좁아 가지고 사실 음, 뭐 그냥 배 큰 거 몇 개만 띄워 놔도 꽉 막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봉쇄를 했을 때 그거를 음.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 우선은 이게 봉쇄가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좁아서 네. 쉬울 수는 있지만, 네. 물리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국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의 그 정권, 그 지금의 이제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흐름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일부는 미국이 이스라엘 이렇게 때려주는 거를 좋아하는 음. 세력도 존재한대요. 이란 내에서요? 네, 이란 내에서요. 그러니까 오. 국민들은 너무 힘든 거죠, 사는 게. 왜냐면 너무 아.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아.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네네. 쉽게. 근데 여기를 막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란도 망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란의 그래도 친이란 스탠스를 보이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데 네.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90%를 사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예전부터 중국한테 사주지 말라고. 왜냐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도 하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데 네. 제재를 해야지 그걸 왜 사주냐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뭐 국방, 안보, 경제, 뭐 기술 발달 이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그 핵심 중심지가 이란을 관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 중국은 에너지 자립국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란이랑 이렇게 하는데 그걸 봉쇄하는 순간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도 막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란을 때린 게 사실 중국을 또 겨냥한 거라는 거죠. 아, 그 진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일타쌍피 전략이다. 어. 그래서 이란도 이거를 막는 순간 이란 자체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도 어려워지지만 이란 자체도 어려워지고 중국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 굉장히 어렵고 우선 그리고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에너지 자립국이거든요. 네.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있어서는 세계 1위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같이 죽자라는 전략으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타격이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긴 거죠.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량이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는 좀 타격이 커지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하면? 네. 잠깐 코스피를 한번 보고 오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 네. 코스피가 확실히 지금 이제 3,000 포인트 밑으로 조금 하락을 했네요. 네. 그래서 3,000포인트 코스피가 넘었다고 좋아했었는데. 네, 3,000피 돌파했다고 3년 6개월 네. 만에 돌파해서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음.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네. 한국 수입 원유의 70% 음. 그리고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호르무즈 야.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임, 뭐 보험료, 생산비, 뭐 원재료 가격 급등, 수요 위축 이런 게 다 엮이면서 현재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0, 올해 이제 0%에 수렴한다고 하잖아요. 0%대에.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자립이 되는 국가고 네.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험할 수 있죠. 아, 진짜 우리도 언제쯤이면 에너지 자립국이 좀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네.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미국은 음. 진짜 뭐 어떻게 그러죠? 다 있어요. 진짜 맞아요. 특이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 경제력에 있어서는 거의 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제 뭐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좀 바라보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패권국이라고 패권을 노리는 국가로 우리가 계속 지정학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쪽에서는 세계 네, 수위를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이 되다 보니까 나름 자립이 되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에너지와 식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나 이런 지정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그 지리적인 위치, 지리와 정치, 경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음, 인간이 태어날 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듯이, 물론 유전자로 네,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지능에 있어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60%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40%가 유전, 키도 막 유전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이 지리적인 태생이 어떻게 보면 DNA 같은 거라고, 국가적 DNA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막 조선 시대, 막 흥선대원군 시대, 막 그럴 때부터 지정학적인 이슈가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무슨 네,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영국 뭐 진짜 다 우리나라 근처에서 막 서로 대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아, 그게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버릴 수 없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위치에 있잖아요. 네. 미국도 우리랑 어찌됐든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도 음, 좀 미국의 덕을 좀 많이 봐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 생각이 드는데, 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정학적인 이슈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란은 일단 공격은 당했잖아요. 네, 공격을 당하고 나서 딱히 이렇게 아직까지는 대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벌써 24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보통 같았으면은 지금 뭐 완전 난리 쳤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지만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웅달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물론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뭐 소극적인 소심한 복수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정말 전면적으로 타격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좀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어, 진짜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네, 제 생각에는 진짜 아까 제가 예전에 구석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러니까 네, 좀 그 표현이 좀 과격하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진짜 이란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음, 이대로 만약에 극한으로 가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냉엄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응당 보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힘의 균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란이 비대칭적인 무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해서 한 방에 역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인 것 같고 너무 정말 울분이 쌓일 수 있겠죠. 네. 뭐 이란이 뭐 반미든 뭐 전 그 중동 지역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든 뭐 아무튼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더 참혹하지 않을까. 그게 냉엄한 피해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네. 때 봤던 영화 중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가? 그거 아세요? 네, 홍경인 맞아요. 나오는 영화, 엄석대 맞아요.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미국이 현 시대에 엄석대잖아요, 솔직히. 네. 엄석대가 나를 때렸다고 내가 엄석대를 때릴 순 없잖아요, 음, 현실적으로. 좀 이란이 좀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엄석대 편에서 이렇게 좀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는 애들이 권력을 잘 이용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옹달님이 오히려 이란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정부를 싫어한다. 오히려 네. 이스라엘이랑 미국 편에 샀으면, 서길 바란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진짜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 또 이 동네가 되게 네. 정말 복잡한 동네잖아요. 뭐 네. 이슬람교도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뭐 시아파, 수니파 뭐 이렇게 좀 음, 많이 또 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 쪽이 뭐 시아파 세력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카더라 들으니까. 근데 시아파가 이제 좀 이스라엘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가 괴멸했대요.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완전 그냥 싹 그냥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네. 거기뿐만 아니라 또 뭐 어딨죠? 바레인? 하여튼 음, 뭐 어디가 됐든 시아파 국가들이 정말 처참하게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의 이란이 공격을 당할 때 같이 시아파에서 응전을 좀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랬던 게 요즘 분위기인데 지금은 좀 이란은 좀 혼자 고립돼 있는 느낌? 좀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전이랑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네네. 그 중동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2020년에 그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이 와서 이제 그 협정을 맺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미 협정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적대하지 말고 네. 공식적으로 수교도 하고 그다음에 상호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정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음. 영토 문제가 이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는 항상 빚어졌던 건데 네. 인정하고 그다음에 경제, 문화, 기술을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음.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바레인이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네. 사상적으로도 통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제 공식 인정한 이유가 뭐냐.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선포가 되면서요. 지금까지 80년의 세월이 거의 흘렀는데 이스라엘은 국력이 올라가고 이란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란의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미국 친미 쪽에 서고 싶은 거죠. 서구화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격차가 별로 안 컸고 또 우리는 같은 이슬람으로서 코란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이 형제 애들이 그런 게 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벌써 이슬람 세력 안에서도 국가들 안에서도 갈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이란은 막 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슬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느냐. 네.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를 갖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 좀 거부감 이런 게 우리의 윗밑 세대나 이렇게 좀 할아버지 세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가면 일본에 대한 반감 이런 건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그리고 내가 지금 버는 돈,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사실 너무 먼 일이잖아요.
네. 이게 저는 중동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이랑 사이 안 좋았던 건 역사를 공부해서 나도 알고는 있지만 근데 당장 쟤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지금 돈을 더 많이 벌어. 음. 국가적으로 더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국가가 되고 하면 네. 나한테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일 아닌가? 이게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저는 방향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리주의는 떠날 수 없잖아요. 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일 뿐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옛날엔 그랬었대. 좀 심지어 이란마저도 지금 만약에 뭐 지금 수장이 대통령이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8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끼케야 뭐 한 1, 20년 더 사시겠죠. 어쩌면 이번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정권이 교체되면 분명히 미국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제 생각엔 좀 친미스러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동 쪽에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북한도 사실 북한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잖아요. 그쵸. 지하 자원도 많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막 지금처럼은, 지금은 이제 막 북한에서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래도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되게 막 북한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 기억에. 이상가족 아니고요? 그냥 네네네. 아, 그 정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좀 사상 때문에 있었, 그랬나? 네?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상 때문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 네, 같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근데 북한도 보면은 그 국민들은, 북한 국민들은 진짜 다 해방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정보가 없을 뿐이지. 정보가 조금만 들어갔으면.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진짜 국가가 이렇게 좀 커나가려면 군사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이란이 아까 시아파 국가들 제가 몇 개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정말 무서운 게 그러니까 뭐 넘버 원, 넘버 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음, 그러면 다 두려움을 갖고 있대요, 맞아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맞아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만 지금 굽히지 않고 있고, 음, 이란의 그 넘버 투도 군사 최고 사령관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암살해서 죽였거든요. 2023년인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보력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말 한 번에 일제히 이 부분은 좀 뭐 사실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음, 물리학 핵과학자들을 한 번에 9명인가? 진짜 핵심적인 가장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는 핵과학자들을 네. 다 죽여버렸대요, 한 아, 번에. 그것도 자택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잔인하고 무섭고 힘도 세지만 좀 이런 데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이스라엘을 좀 두려운 존재니까 우리가 누군가 되게 두려우면 적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동맹을 맺고 싶어 하잖아요. 삼국지 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힘의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삼국지나 초안지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네, 진짜 정말 울분이 터지는 그런 사건을 겪었을 때 바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한번 그거를 진짜 완전 뼈가 녹는 듯한 고통이 음, 있지만은 참아내면서 네. 훗날을 기약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막 와신 상담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와신상담도 그렇고, 아,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기에도 네. 있거든요. 저기 옷 쪽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음, 막 진짜 막 그 벌레를 먹으면서 막 버티고 막 이렇게 해가서 결국 훗날에 왕이 돼가지고 음, 복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엄연한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이란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지금 아까 수뇌부를
정밀 타격해서 드론으로 정밀 타격해서 아, 네네. 이게 다 보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지금 그 이란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를 아야톨라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 또 이란도 되게 정치 체제가 재밌더라고요. 그 대통령하고 의회를 뽑아요, 선거로. 음. 근데 얘네들 위에 이 아야톨라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걸 봉쇄해야 된다고 의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이거의 최종 승인권은 이 아야톨라가 갖고 있는 거고 이 음. 아야톨라가 종신제예요. 아, 네. 어. 그래서 근데 지금 아야톨라가 이번에 이제 아야톨라가 알리 하마네이라는 사람인데 네. 자기 후계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죽을 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거예요. 3명인가 지목해 놨다고 뭐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근데 음.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밖에 나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의회에서 명분적으로라도 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바꾸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조금 완만하게 그 이란의 군중들을 끌어갈 수 있는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그렇습니다. 아, 저는 저 아야톨라가 대통령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군요. 네. 제가 뭐 이분이 종교 지도자 중에 그 최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신정일치라고 들어서 아, 대통령이 네. 같은 건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좀 독특하군요. 예, 그건 네. 좀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 나이가 꽤 있으시던데, 음. 진짜 이분도 솔직히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미국에 갑자기 이렇게 좀 굽히는 것도 좀 보기 안 좋고, 이게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런 면에서 진짜 권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분하고 실리 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란에서 굽히지 않는 거는 그냥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명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내 원수인데 나보다 세졌다고 쟤한테 내가 굽힐 순 없어. 약간 좀 이런 거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핵 포기하고 깨끗이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모든 기술 전수받고 산업 육성하고 하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득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국민 투표 같은 거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미국하고 친교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아까 웅달님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90% 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팔 수 있으면 원유 가격도 제 생각에 더 받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 얼마나 싸게 받겠어요. 니네 거 내가 사줄게. 대신에 싸게 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의 국가의 적인 이익을 봐도 사실 그쪽이 맞는 건데, 근데 이란이 그렇게 굽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원유 보유량이 전 세계 4위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보유량하고 생산량은 또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 게 네, 이제 생산은 또 이제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유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를 생산량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부국이 될 수 있는데 음, 지금 이제 친미적인 스탠스가 아니다 보니까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볼 때 결국 중국도 북한도 이란도 다 마찬가지가 그 엘리트들, 국가의 네,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소수 엘리트들, 이제 중국은 공산당이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죠. 네, 걔네는 이 체제를 바뀌는 순간 다 내놔야 되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그걸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 체제를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 얘기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무력으로 음, 결국은 군부를 통제해서 잡는 거죠. 음, 그래서 이란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전 재산, 경제적인 걸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미국에서 점령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사실 좀 많잖아요. 뭐 아프간도 좀 그런 예 중에 하나고, 만약에 이란에서 굽히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좀 확 휘어잡을 수는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동 역사를 봤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근데 미국이 많이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전속결. 그리고 음. 이번에도 굉장히 그 전폭적으로 때렸는데 네. 그 이유가 이 베트남전이나 중동전 과거 전쟁들을 통해서 너무 아프가니스탄도 좋은 예고요. 네. 너무 국력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결국은 전쟁사를 보면은 그 육군,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네.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고 투입된다 해도 네. 이라크도 지상군이 투입됐지만 결국은 그 만족할 만큼의 그런 점령을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걸 보면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막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지금 음, 벌써 뭐 한 3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또 맞아요. 이란하고 이런 대치 상황이 시간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니까 이러면 비트코인 시세나 증시에 또 악영향을 장기간으로 끼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네. 그 장이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미 타격을 받아서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제 제가 11%까지 빠진 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한 1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이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그 재미난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증시는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오, 아, 그게 왜, 미국이 도와줘서 그런가? 그 이란 중동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아, 너무 끝났다고 보고 있나요? 전폭적으로, 예, 전폭적으로 폭격을 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네.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이 정도 때렸으면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그러니까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뭐 2003년이라든지 2019년 그리고 2022년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보통 한 3주에서 2개월 내에 증시가 음. 회복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패권 전쟁이나 지정학에 좀 더 많이 발 담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쟁이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길어도 한 2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데이터로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는. 그러면 빠르면 뭐 한 2, 3주 내에도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길어도 이제까지 데이터만 보면은 한 2달 내에는 보통은 회복을 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을 좀 매수 찬스로 삼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이죠. 2시에 라이브를 방송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일어났는데 이제 9만 6천, 7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매수를 했어요, 저는. 어, 약간 매수를 했고요. 네, 한 9만 8천 대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아, 9만 네네. 8천이네요. 네네. 이때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10만 정도를 보고 잤는데 11만? 네. 네. 10만, 아니 10만에서 10만 천 사이. 네네. 그때 또 매수를 한번 했고. 음, 저는 뭐 분할로 사면은 사실 저는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분할로 하면은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서 제 음. 포지션은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잘 버티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었었거든요. 전 네. 어저께 10만이 깨졌을 때, 아, 음, 이거 많이 빠질 수 있겠는데? 뭐 작년에가 좀 많이 오버랩 돼서 작년에도 이스라엘 쪽에 좀 분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엄청나게 빠지는 걸 많이 봐서, 아, 이것도 크게 빠질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버티더라고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아, 그래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어 하는 대기 세력이 많구나. 이런 게 또 다시 느껴졌거든요. 네. 매수세가 이게 가격이 빠질 때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계속. 어, 그 10만 달러가 깨질 때 매수하려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9만 8천까지 빠지고 지금 또 다시 6자리 됐잖아요. 네. 잠재 매수 세력이 진짜 많구나. 어, 어쩌면 이번에 좀 약간 빠지긴 했지만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회로도 좀 생기더라고요. 워낙에 탄탄해 보여가지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아, 네.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네. 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음, 왜 그러냐면 이란이 딱히 대응을 안 했거든요. 어, 근데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그러면 음. 봉쇄가 할 거다까지 나왔고 봉쇄했다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봉쇄했다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또 한번 빠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미 일어난 거는 네, 더 이상 가격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참 특이한데 이미 봉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만약에 호르무즈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풀어주게 됐다. 이란도 뭐 망하기는 싫을 테니까 언젠가는 또 풀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정말 많이 올라갈 때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가격이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훅 떨어졌다. 그럼 그때가 아마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 서클이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만약 열렸을 때 네. 서클이 만약에 하락이 좀 나온다. 음, 그러면은 진짜 서클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너무 올라서 지금 PER이 600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PER 600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버블의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좀 의미 있게 나온다 하면은 그리고 서클 못 사서 아쉬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이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소액으로 분할 매수 들어갈 음, 타이밍.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어차피 저희가 막 중요시하긴 여기지만 뭐 몰빵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팔란티어 같은 것들도 좀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음,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음, 방산 기업들 네, 이런 것들도 한국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보시면 네, 좋겠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네, 사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많은 지정학자들이 이제 다음 전쟁 지역으로 꼽는 게 동아시아를 꼽으니까요. 네, 거기서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못할 때 모빌리티가 뛰어난 비트코인이 되게 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적 자산으로서. 그래서 네. 비트코인은 꼭 일부로서 필수로 가져가시되 다른 것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비트코인 투자한 지 이제 좀 기간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네. 전쟁이 날 때마다 가격을 또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항상 전쟁이 좀 딱 발발했을 때, 그때 이렇게 훅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오히려 진짜 전면전이 막 선언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그게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공격만 했을 때 그때에는 가격이 엄청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전면전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어, 진짜 실수요가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에서 비트코인 매수량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실질적인 매수가 나타나는 거는 오히려 전면전이 일어난 다음이지 지금 불안하기만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가장 안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지정학적 자산이라면서 왜 이렇게 전쟁만 나면 가격이 떨어지냐. 음, 위험 자산이라서 네, 그거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 참고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과도기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